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꼽으려면 코카콜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이 거대한 제국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야말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하루 동안 소비되는 코카콜라 제품이 과연 몇 잔이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20억 잔이 넘습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애틀랜타의 한 약국에서 팔던 그저 그런 두통약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약국에서 시작된 제국의 탄생 비화부터 탄산음료 회사가 아니게 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투자 관점에서의 장점과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국에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코카콜라의 시작은 놀라지 마세요. 약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약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바로 그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코카콜라 제국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886년에 약사 존 펜버턴이 강장제로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까진 그냥 그랬어요. 진짜 성장은 1892년 아사 캔들러라는 사업가가 회사를 사서 마케팅에 집중하면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1899년 단돈 1달러에 보틀링 권리를 넘긴 결정.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코카콜라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보틀링 시스템, 이게 진짜 코카콜라 성공의 핵심 비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본사는 비밀 원액만 만들어서 공급하면 끝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공장 짓고 유통만 까는 건 전 세계 파트너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 투자 없이 아주 가볍게 이익은 최대로 내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사업 모델이죠. 이 구조를 보면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해요. 코카콜라 본사는 돈이 되는, 즉 마진이 높은 원액 생산이랑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에만 딱 집중하고요. 반면에 돈 많이 들고 힘든 공장, 운영, 유통, 판매는 파트너사들이 다 책임지는 거죠. 정말 영리한 시스템 아닌가요? 이 말이 코카콜라가 어떻게 문화적 상징이 되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가 얼마를 손해보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미군 병사가 단돈 5센트의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라. 바로 이 결정 하나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애국심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 현재로 넘어와 볼까요? 두 번째 섹션, 탄산을 넘어선 현재입니다. 요즘 코카콜라는 스스로를 종합음료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코카콜라를 그냥 콜라 회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물론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가 여전히 중심이긴 하지만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비타민 워터나 파워에이드 같은 스포츠 음료, 미닛메이드 같은 주스, 심지어 코스타 커피까지 사실상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인 셈이죠. 그럼 지금 코카콜라의 이 막강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비교 불가한 브랜드 파워죠.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사 마시니까요. 둘째, 전 세계 3천만 개가 넘는 가게에 물건을 깔 수 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통망. 셋째, 60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온 이른바 배당의 왕이라는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라는 점도 무시 못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이잖아요? 과연 코카콜라는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코카콜라의 미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혁신, 그러니까 설탕을 줄인 제품이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새로운 음료에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마케팅부터 연구개발까지 사업 전체에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만큼 물을 되돌려주고 재활용 소재 사용을 늘리는
이런 지속 가능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는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클라우드랑 생성형 AI 기술을 사업 구석구석에 심겠다는 어마어마한 투자죠.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관점을 살짝 바꿔서 투자자의 눈으로 코카콜라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강점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이유들부터 살펴보죠. 코카콜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첫째,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이 강력한 브랜드가 성을 둘러싼 해자, 즉 경제적 해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덕분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죠. 둘째,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람들은 콜라 마시는 걸 잘 줄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셋째, 배당왕이라는 별명답게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돌려주죠. 마지막으로 아직 성장 중인 신흥시장을 생각하면 앞으로 먹을 파이가 더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즉 코카콜라의 왕자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코카콜라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 역시 건강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설탕을 피하는 추세가 이 회사의 핵심 제품 성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각국 정부가 설탕세 같은 걸 도입하면 이건 바로 매출과 이익에 타격을 주죠. 또 건강을 내세운 새로운 경쟁 브랜드들이 젊은 층을 뺏어가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환율 변동에도 실적이 쉽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설탕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상징적인 브랜드가 이제는 설탕을 외면하는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코카콜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불멸의 브랜드가 될까요? 아니면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영광스러운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코카콜라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